신혼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박스채로 쌓아둔 이삿짐들이 여전히 거실에 가득했고 우리 둘은 아직 서로를 부르는 호칭조차 서툰 상태였죠. 결혼식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설렘이 겹쳐진 그날. 저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드디어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된다는 기분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는 아직 오전 7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그 문 사이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사 첫날인데 정리부터 해야지. 잠은 많이 잤냐? 그 순간 저는 아직 환복도 못한 채 머리도 감지 못한 상태로 거실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한 손에 장갑을 끼고 박스 하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얘 이건 주방에 놔야 해. 여긴 커튼이 좀 짧네 바꿔야겠네. 그 어떤 말도 제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둘지 어떤 방향으로 꾸밀지 우리 둘만의 첫 공간이 될 이 집을 시어머니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따라다니며 박스를 옮겼습니다. 말없이 별다른 표정 없이. 그리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그 감정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날 하루 우리 집은 제가 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싱크대 수납장엔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정리한 그릇들이 정돈되었고 안방 옷장은 남편의 와이셔츠가 앞쪽에 놓였으며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다용도 바구니가 놓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돕겠다는 마음이었을 테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 듯했고 저는 그 둘 사이 어디쯤에서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밤이 되어서야 조용해진 집.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거실 가운데 앉아 멍하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우리 집인데 왜 나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 같을까요? 왜 나는 그 공간에서 어색한 손님 같을까요? 신혼 첫날, 그날은 그렇게 제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른 채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도와줘서 좀 편했지? 그 말이 그토록 무심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편했다니요? 그 순간 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통보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와줬다는 그 말 안엔 누군가의 동의 없이 개입된 수많은 장면들이 미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말끝을 맴돌다 응 그렇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수백 마디의 감정이 숨겨져 있었지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작은 찬장을 들고 오셨죠. 여기다 양념 넣으면 딱이야. 그리고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찬장을 옮겨드렸고 그날따라 유난히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왜 말만 꺼내려 해도 목이 메일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온 걸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목소리가 가장 작은 한 사람은 늘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구조. 그 이후 저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모두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걸까? 이게 진짜 문제는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저는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는 훈련, 감정을 감추는 법, 표정을 지우는 연습. 그건 참 빠르게 익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하면 이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아짐은 곧 내 존재가 이 집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결혼 전에 제 얼굴이 아니라 늘 미안해하고 늘 조심하고 늘 조용한 누군가의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들었을까요? 이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며느리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요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정보다 시댁에 먼저 가는 것이 당연했고 식사할 땐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수저를 먼저 챙겨야 했고 우리 집인데도 소파 커버색을 고를 때 엄마가 싫어하시겠다는 말에 바꿔야 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잘못했다기보단 며느리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간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는 나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걸 보고 얘는 고추장 쓸 줄도 모르네라며 웃었을 땐
그 모든 기쁨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말없이 웃었고 저는 웃는 척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론 요리를 해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따라붙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일기를 꺼내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집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나? 내가 이 결혼을 선택한 건 사랑 때문이었는데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나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말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집주인이 아닌 손님이겠구나. 그 깨달음은 참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나는 정말 내 존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없어진 느낌이야. 남편은 당황했고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래 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되며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 내 공간에 들어서야겠다고.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욕실 수건을 내가 고른 색으로 바꾸는 일.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그레이톤 수건 대신 연분홍과 아이보리 수건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왔을 때 뭐라고 할지도 몰라.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이야.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이 집 안으로 초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는 부엌 서랍을 정리했고 가장 아끼는 커튼을 걸었고 작은 화분 하나를 거실 구석에 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내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곧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변화들은 남편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무심했나 봐. 너 말 듣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번 주는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는 전화를 남편이 직접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 결혼을 나답게 지키는 방식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직접 부딪히며 배워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고 그 뒤로는 확실히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하셨어요.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부부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안을 걸을 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칼 위치도 침실의 조명 밝기도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누구와 사는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함께의 의미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진짜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의 주인으로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